위치가 어디서 근데 여기 있으면 되나? 아니 이걸 약간 돌려요. 여기 약간 세팅을. 아니 이거까지 다 나오려면 직원이 많아요. 자 이게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는 처음이라 약간 좀 뭐랄까 어색하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더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아직 그 방역 단계는 2단계로 되지 않았지. 인천은 2단계 됐나요 이제? 뭐 내용적으로 2.5단계, 3단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 뒤로 연기하면 사실상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서 어쨌든 어렵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로 강행하기로 결정이 돼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그 노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경제생활이라는 주제로 3강을 준비했습니다. 1강은 파산과 경제적으로 그 도탄에 빠진 노동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강은 사실 없는 돈에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뭐 은행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 방식을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여기저기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갖고 있던 알량한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슬기롭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그 작은 돈을 그래도 지켜내는 길인가 하는 내용으로 2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강으로 코로나 시대에 실제로 이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우리는 사실 그 우리 삶에 있어서 다들 내가 어려운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잘못 아니면 내 능력 이렇게 이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의 몫이 있습니다. 당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것을 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시민의 정당한 그 권리로서 그 투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안진걸 보통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너무나 많은 직책과 경력이 있어서 이걸 다 소개해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통칭으로 안진걸 소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도 유리하고 약간 말씀이 좀 빠른 게 약간 좀 따신데 하여튼 오늘 직접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한편으로 그 오프라인에 5분이 와주셨고 또 온라인에 몇 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진걸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넘기는 건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넘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이 펜만 하나 가져가야겠네요. 예, 정말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해야죠. 예전에 2016년도 17년도에 우리 촛불 시민혁명 집회 때도 다른 분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해라, 뭐 박근혜 최순실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거든요. 사회자나 발언자. 저는 이제 제가 사회랑 발언이랑 한번 서너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대에서 저는 항상 구호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시민들은 시민단체로 민주주의 강화하자. 박근혜 정권 몰아내고 세상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은 또 쉼없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혹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든 지금이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참여연대라는 큰 시민단체 사무처장을 일했었는데요. 임기 끝나고 사직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에서도 일하고 뭐 인천 지역 분들하고는 강의도 자주 오고 옛날에 중소상공인 살리기 투쟁할 때 인천 분들이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임태현 선생님이라든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동주 씨라든지 해가지고 뭐 많이들 활동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3강은 코로나 시대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이거 뭐 뒤로 안 넘어가도 제가 얼마든지 1시간 동안 짧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그냥 현재 지금 최고로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재난지원금부터 보시자고요. 자, 1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받으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내수경제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은 확실히 있었죠. 투입한 것에 뭐 2배 가까운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저만 해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내수를 늘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코로나 시대 국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3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전 국민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는 논리도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오늘 그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중소상공인에만 주면 임대료로 갖다 바친다. 차라리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받아서 지역화폐나 동네 상품권이나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주면 1차 재난지원금도 그랬잖아요. 정말 반짝 내수가 살아났잖아요. 어머님도 받으셨죠? 뒤에 가구가 몇 가구셨어요? 2명. 그러면 60만 원 어디다 쓰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뭐 대략 생각나는데 예? 아니 근데 포인트로 들어왔으니까 어디 쓰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식료품 이런 거? 예. 정말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저는 어떤 할머님이 올렸던 게 생각나요. 40만 혼자 사는 할머님이니까 40만 원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국가가 나한테 돈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기초생활수급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런 건 이제 복지제도상 주는 거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런 돈은 받아봤지만 조건 없이 내가 이 땅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주니까 너무 행복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 40만 원으로 뭘 했냐면 그동안 그렇게 신발을 하나 신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발을 못 샀던 거예요. 5만 원짜리 신발을 하나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손주한테 못 주던 용돈도 좀 주고 너무 행복했대요. 돈이 돌았죠. 그렇게. 그래서 코로나 시대 저는 국가가 좀만 더 분발하면 얼마나 국내 생긴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국가한테 모든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을 해서 벌어먹고 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소득은 안 줄어드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비용을 엄청나게 지금 쓰고 계세요. 1년 내내 4인 가족만 해도 예상치 않은 지출이 한 달에 몇십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사람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줘봤잖아요. 14.3조가 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업금지란 중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1차식으로 하면 그냥 그분한테도 100만 원만 갔을 거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서 더 어렵기 때문에 2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시간 9시에 문을 닫았던 업종은 150만 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지원 못 받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최대 200만 원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준 것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그 사람이 200만 원을 받은 게 더 이득은 되는 거죠. 그 개인에게 돌이켜 보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려운 몇몇만 돕는 게 아니라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 전부를 살리고 또 동네 경제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국민들이 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받아서 임대료를 갚는 데 대부분 썼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들도 아마 밀린 빚을 갚는 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활성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이재명 지사는 모두에게 주자. 정의당은 어저께 보니까 1인당 3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중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주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단 국가 재정도 살펴야 되니까 1차 때 방식처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고 근데 더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된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건 지자체에서 추가로 저소득층들만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로 치면 여기 있는 우리로 치면 국가로부터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받고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소득의 50%나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요즘 정보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선별해서 뭐 30만 원을 더 주든 50만 원 더 주면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고 한편으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 추가로 지원이 되고 이게 제 보관입니다. 근데 아직 채택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이 정치력이나 정책 능력이 조금 아쉬워요. 그냥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또 성급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놨어요 지금. 국민들로부터는 납득이 안 돼요. 당장 국민 여론조사에는 모두에게 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제가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수 있느냐인데 뭐 전면적으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 나오는 게 국가가 돈이 없다,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는 얼마나 될까요? 국내 총생산 1,900조나 됩니다. 무려.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얼마? 국가 부채는 지금 800조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43% 되겠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어간 나라가 수두룩 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지금 재정이 건전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나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년도 아버님 내년도 예산안 혹시 얼마나 될까요? 내년도 예산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우리 노동희망 발전소나 우리 노동 당사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들은 국가 예산을 달달 외우고 다녀야 돼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555조가 제출됐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돈 없지 않습니다. 그게 중앙정부 예산만 550조입니다. 서울은 별도로 예산이 40조가 내년도에 제출됐어요. 40조가 넘게. 그럼 자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550조, 각 광역시도 예산 따로 있죠. 제가 서울 강동구 사는데 서울 강동구만 내년에 1조가 넘어간대요. 강동구 인구 50만의 강동구에만. 이걸 다 합치면 전국의 중앙정부랑 광역시도랑 기초단체까지 하면요. 600조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내년도에는 700조가 넘는 돈이 될 겁니다. 중앙정부 550조니까. 거기에다 각종 공기업 있잖아요. 뭐 LH공사, 뭐 인천도시공사 여기 자체 예산 또 있거든요. 공기업들 예산까지 하면 대한민국 1년에 쓸 수 있는 공적 예산이 1,0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무역대국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더 쓸 수 있다. 저는 제일 나쁜 게 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태도인데
자기는 나라 국가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국가의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국가가 돈이 많은데도 국민들이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이 힘들면 국민들 스스로 빚을 내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우리 국민들의 빚 얼마나 될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삶 자체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항상 빚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자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빚이 있다는 건 늘 이자가 더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채 엊그저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682조나 됩니다. 어떤 통계에는 1800조가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둘 다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늘어났는데 둘 다 이제 예전에 뭐 1400조였다면 이렇게 1500조, 1600조 돌파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정식 통계는 1682조. 근데 지금이 11월이니까 11월 말이니까 1700조를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면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는, 즉 가계 부채는 100%에 근접하는 겁니다. 우리 GDP가 1900조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의 태도에 그런 사람이 나란 일을 결정하면 결국 가계 부채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돈 빌리잖아요. 특히 최근에 추석 이후에 소액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제 생활비를 빌리는 겁니다. 생활비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일자리 줄어들잖아요. 원래 매년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지금 정말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따졌죠. 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국민들은 빚이 늘어나서 죽든 말든 나라 재정만 건전하게 지키겠다는 거냐. 근데 그것도 뭐 맨날 말로 폭증하지만 현재 많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도 GDP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돈을 쓰면. 그래서 지금 43%밖에 안 됩니다. OECD에서 가장 건전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간단히 계산해 보자고요. 43%에서 만약에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준데 1차 때 14.3조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14.3조를 더 늘린다고 치자고요. 3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그걸 빚으로 한다고 쳐요. 그래봐야 1900조에 1%가 19조죠. 가계부채는 1%도 안 늘어나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집집마다 100만 원씩 받고 또 돈도 쓰고 용기도 내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면 GDP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제일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국가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예전에 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있었던 말일 텐데 자기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책임을 방기하고 변명하는 말입니다. 왜 나라님이 구제 못합니까? 그러면 유럽에 있는 완전 복지국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런 유럽에서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복지국가들 보면 극빈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을 구제해버린 겁니다. 그 경제재민이나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이잖아요. 경세재민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경세재민, 백성을 구제한다는 개념입니다. 민중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경제란 말 자체가 모든 걸 뭐 시장에 맡기고 자본가나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건 경제가 아닙니다. 그건 경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본의 폭거에 불과하는 겁니다. 경제란 말 자체가 경세재민의 준말인데 그 개념 그대로 들어가면 사회나 나라나 사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러면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구제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는 개념 자체가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하도 경제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꾼이나 재벌 대기업이나 가진 자 중심으로 굴러오니까
경제를 민주화하자. 그래서 경제 민주화 이런 이야기 있어. 얼마 전에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11월 9일 날 경제 민주화 날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19조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9일 똑같잖아요. 느낌이 11월 9일은 경제 민주화의 날. 그럼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아마 시뻘건 현수막으로 전국에 걸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공약.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정치를 했다.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이나 상위 1%에서 10%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돌게 만들겠다는. 돈도 돌고 도니까 돈인 거 아시죠? 돈의 어원도 돌고 돌아야 된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소품도 있는데 오늘 소품은 사실 이건데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 국민의 삶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 지금 바로 결론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들어가서 국가가 맘먹기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마트에서 지금 여기가 우리 노동희망 발전소 사무실이 마트노조 인천 부천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하루에 마트 노동자들이 박스 몇 개나 나를까요? 대략 400번을 나른답니다. 이제 마트 뒤에 창고에 대령 트럭이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파레트에 대형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파레트 같은 데다가 한번 들어서 옮기고 그 파레트를 갖고 진열장을 갖고 가잖아요. 거기서 또 내리고 거기서 박스를 풀어서 물건 진열하잖아요. 이 과정을 하루에 그렇게 해서 박스를 이렇게 들고 내리가 하는 행위를 400번 한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허리에 부담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이렇게 들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들면 훨씬 똑같은 10kg도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요. 손이 대부분 박스가 약간씩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테이프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어깨까지 아파요. 근골격계 질환에 70%가 시달리고 있어요. 마트 노동자들 대부분 여성인데. 그래서 마트 노동자들 진집들 구멍을 뚫어달라고 했어요. 안 뚫어져요. 근데 마트 사용자들이 마트 자본가들이 물건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 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온갖 노동을 제공해서 결국 그 마트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마트 노동자들이잖아요. 진열하 이걸 마트를 하루에 400번씩 들고 내려서 진열하는 노동자들 없으면 누가 물건을 삽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고 제가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작년부터 마트에 살짝씩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과학기술정통부가 우체국 택배를 따로 하잖아요. 과기부가 나서서 우체국 택배부터 이렇게 뚫은 겁니다. 최고로 무거운 거 5부터 뚫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또 4호로 바꿔봤어요. 이게 두 번째로 무거운 건데 구멍이 없어요. 이것도 생각해서 우체국 집배원이나 우체국이 집배가 있고 이탁택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배원은 공무원이고 이탁택배는 택배인데 노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민간인들인데 이거 들고 아파트 떼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호까지는 구멍을 뚫어달라. 그리고 사실 무게 여부와 상관없이 나르기 편하게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덜 무거워도 구멍이 있는 게 훨씬 보통 우리 집에서도 뭐 집 나르거나 쓰레기 분리수 갈 때 이렇게 싸갖고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아파서 버리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책은 진짜 놀라운 게 뭐 꼭 코로나 때문에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그 정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그래도 마트는 민간 영역이니까 강제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걸린 건데 과기부 장관 나서니까 바로 뚫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잘합니다요. 심지어 한 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것은. 이게 이렇게 편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정부가 외면했던 것입니다.
뭐 사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과기부 장관, 정부 부처 수장이 나서니까 바로 뚫렸잖아요. 집배원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체국 택배원들하고. 나르기 너무 편하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하물며 이런 정책도 그런데 제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또 최근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택배 과로사 근절이죠. 집집마다 진짜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귀중한 노동을 해주는 분들이 택배잖아요. 집집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 그다음에 코로나 걸렸다는 통보, 확진자를 만났다는 통보 이런 거고, 제일 반가운 게 택배. 밖에 못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이분들이 지금 과로사 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역시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5만 명이 넘어서 10만 명으로 가고 있어요. 택배 산업이 엄청 발전하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분류 작업을 따로 투입해라. 택배 기사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6시간 7시간 분류하고 배송으로 나가니까 이미 그때 파김치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하루에 400개면 1시간에 10시간으로 해서 400개를 낳는다 치면 1시부터 발로 하면요 1, 2분에 하나를 날라야 되잖아요. 택배기사님들이 지금 많게는 400개가 나르니까 1, 2분에 하나 어떻게 나릅니까? 그러니까 쉼없이 뛰죠.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다가 지금 올해만 최소 지금 15분에서 16분이 과로사로 숨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국민들이 요구했죠. 택배기사님들 처우 개선해라. 분류 작업을 다른 노동자를 투입해라. 택배 대기업들이 말 안 들어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다 대기업들이잖아. 내놓으라는 재벌들이잖아. 근데 그래도 정부에서 최근에 나서가지고 분류 작업에 노동자를 따로 뽑아서 투입해야 된다고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촉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류 작업에 서서히 다른 사람을 뽑아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맘만 먹으면 국민의 삶이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제3차 재난지원금처럼 돈이 직접 들어오는 정책도 있지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류 작업에 택배 이제 이렇게 배송하기 전에 분류하는 작업에 CJ가 투입하기로 한 인원만 4,000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0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택배 기사님들이 아침 새벽같이 가갖고 막 산더미처럼 있는 걸 까대기 작업이라는데, 그걸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컨베이어를 떼서 엄청 도는 걸 그중에 자기 구역 걸 이렇게 빼갖고 쌓아놨다가 자기 차에 이렇게 실을 거거든요. 그걸 한나절 하는 거거든. 아침 내내, 오전 내내. 근데 그걸 다른 노동자를 뽑아서 투입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10,000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만 사는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경제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박영선 장관은 그것을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공정하게 그 서비스의 그 산업의 이득을 공유하자, 나눠 가지자 이런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죠. 어쨌든 자, 이렇게 제가 정부가 신경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택배 기사님들이나 마트 노조, 마트 노동자들, 심지어는 그냥 일반 시민들, 우리 마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물건 담아갖고 박스에 싣잖아요. 근데 구멍 뚫려 있는 박스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들고 가기 편하니까. 외국계 박스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외국은 이미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그다음에 농촌 지역 박스들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무나 고구마나 감자나 너무 무겁기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 도시의 우리 시민들과 마트 노동자들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했던 거죠. 이것도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수적인 박스 구멍을 뚫으니까 그동안 이 박스에 이렇게 짐을 실었던 사람들이 원래 이 박스를 나르기 힘드니까 테이프를 칭칭 감아갖고 억지로 손잡이를 만들었거든요. 그 테이프가 그렇게 환경 파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멸도 안 되고. 그래서 테이프를 쓸 일이 없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좋은 정책이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 자, 최근에 코로나 시대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나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인데요. 인구가 뭐 3만도 안 돼서 거의 동네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인데 뭐 산천어 축제 뭐 이런 걸로 겨우 조금 명맥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화천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출생률이 1.6명이 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출생률이 1명이 안 되거든요. 세계 최저의 출생률인데 이제 우리가 출산율은 아이를 안 낳는 엄마의 책임을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출산이란 말을 안 쓰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자연스러운 의미로 출생률이라고 쓰는데요. 어떤 사회 경제적 요건이라든지 여러 사회 문화적 조건까지 따져서 대한민국은 지금 1명이 안 되는데 강원도 하천은 놀랍게도 지금 1.7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애를 낳지 말아도 넣는 거예요. 2명 가까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지금 화천군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해버립니다. 화천에 살기만 하면 어디 대학을 가든지 간에 4년치 등록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사 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거기서 느낌이 오잖아요. 교육비가 제일 힘듭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 소득의 가계 지출 통계도 통계청에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기본적으로는 식료품비가 많이 나가고요. 식료품비와 함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 6가지를 확 줄여주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 분위기는 못 막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자신이 없고 아이를 낳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엄마 아빠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이한테 미안해서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낳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못 낳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엄마 아빠가 결심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라도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부모들, 둘을 낳고 싶은데 하나로 멈추는 부모들에게는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뭘 줄여줘 우리 국민들이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지출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지출을. 그러면 지출은 뭐가 제일 많이 된다?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전국의 진보 정당들에게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진보 정당들이 기성정당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친환경 무상급식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반값 등록금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다음에 공공주거를 이야기했거든요. 대학까지. 요즘에 근데 그런 캠페인 쏙 죽었잖아요. 다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든 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입니다. 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어도 지출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가정경제는 나아지잖아요. 300만 원 들어오던 게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등록금 1000만 원 내던 게 강원도 하천군으로 이사 갔더니 없어졌어. 그럼 이득이 되잖아요. 오히려요. 이런 가까운 경기도 화성도요.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인데 아동 청소년들은 사회가 책임지자 전격적으로 11월 달부터 버스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모든 학생 우리 모두의 학생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아동 청소년 주로 버스 타는 걸 보니까 다 학교 갈 때 타요. 두 번째 학원 갈 때 타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처럼. 물론 어른들도 출퇴근하지만 공부하려고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가는 건 사회가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백은 교수님, 요즘 굉장히 유명 경제학 최백은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가까이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매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자고 그분은 주장하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저 가끔 그분 이야기 듣고 있다면 저도 나름대로 한 진보적인 경제학을 공부하고 주창하는데 저도 가끔 겁이 나요. 상상이 안 되는.
매달 국가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근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OECD 주요 국가들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돈을 쓰면 집집마다 순통이 튈 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그래 되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서 분모인 GDP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채 증가 비율이 GDP가 늘어나니까요. 분모인 분자인 GDP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오히려 그 비율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걸 해주시네요. 한번 저 2로 올라가가지고 한 300장이 넘습니다. 저기 반값 등록금 거기 한번 요걸로 올라가 한 번 더 하나 요거 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대학을 대표님도 혹시 이제 대학 출신이신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원래 학번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되지만 이건 대학 교육과 관련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학번 대표님 학번. 88 학번처럼 보이는데. 자 7, 8학번 뭐 뒤에 계신 분들은 80학번도 있고 90학번도 있는데 90년대까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깜짝 놀라요. 옛날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다 엄마 자기가 알바에서 다녔거나 힘들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FM 장학금이라고 그러죠. 파더 머더 장학금. 엄마 아빠한테 정말 어쩔 수 손 벌려가지고 그때는 국가가 준 장학금은 없고 학과에서 뭐 1, 2등이야 성적 장학금 조금 나왔으니까 지금은 소득 3분위까지 1년에 510만 원 국가 장학금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시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꼭 질문이 들어요. 그거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죠? 학자금이죠. 돈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상상을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에게 세상에 1년에 520만 원을 무상으로 준단 말이야.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왜 소외되지 이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어요. 그 질문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안 가갖고 오히려 차별받는데 사회에서 대학생은 520만 원까지 주고 왜 고졸 청년은 안 주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의당이라든지 뭐 여러 정당에서 나이 20살이 되면 아예 3천만 원을 주자. 이런 논리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청년 기초자산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대책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프랑스처럼 태어나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50만 원. 대학은 무상교육.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 프랑스가 한국처럼 아예 안 났잖아요. 프랑스 지금 출생률이 1인당 2명이 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 태어나면 무조건 고등학교 때 50만 원 줍니다. 아이 키우는데 어려우면 그 정도면 부자는 아니어도 어려움은 없잖아요. 솔직히 한 50만 원. 근데 엄마 아빠 조금 더 벌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이 무상교육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보면 그냥 무상교육만 해준 거 아니라 학생들한테 수당도 줍니다. 공부에 전념해라고. 그러니까 아이 낳았는데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는 애를 낳으면 무조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고 결혼했냐 안 했냐 미혼 뭐냐 미혼 부냐 다 묻지 않고 무조건 축하를 해주니까 부담 없이 낳는데 한국은 지금도 아이 낳으면 도대체 왜 결혼도 없이 낳느냐 아버지는 누구냐 어때냐 하도 물어보는 사람 많죠. 따지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자꾸 출산을 포기하게 되거나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난 다음에 그 사회가 보여준 주변인과 사회가 보여준 과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싸유리 님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 문화가 보편화돼야지. 뭐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축복받고 응원을 받아야지 출생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응원만 해주면 안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아동수당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만 원 때문에 애 낳을 거냐 물어보면 모든 부모들이 안 난다 그럽니다. 단 도움은 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출생률은 꼴찌, 자살률이 1인 대한민국 문화를 바꾸려면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문화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람이 없어요. 노동할 사람이. 우리 모두는 노인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될 청년이 없어요.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 OECD 1위 국가인데 큰일 났어요. 청년들이 힘차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어서 힘차게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지 어르신들을 우리가 복지로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아동수당은 5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낳지 말아도 낳는 데가 있는데 아까 강원도 하천이 제가 예를 들었죠. 애 나라고 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준 것도 없이 애 나라가는 반발만 생기죠.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아까 화성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강원도 하천도 학생들은 무료 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진 않아요. 바로 앞에 학교 있는 친구들 걸어다니니까. 근데 학교가 멀어서 강원도 하천이 서울보다 더 넓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버스 타는 사람들 다 버스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누구는 집 앞에 학교가 있어서 걸어다니는데 돈 안 들이고 누구는 학교가 멀어서 버스비를 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출생률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 고통을 자,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코로나19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게 맞죠. 그래서 이분들의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봄부터. 착한 임대인 캠페인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들은 전국에서 5%가 안 됩니다. 왜 근데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냐? 연예인들이 많이 하니까 언론에 많이 나온 거예요. 뭐 B가 몇 프로 깎아줬다더라. B하고 김태는 같은 부분이 같이 깎아줬군요. 뭐 김희선 씨가 몰래 100% 깎아줬다더라. 실제 그랬어요. 고맙더라.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큰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거기서 상인회가 많이 깎아줬어요. 저기 상가 건물주들이. 그러니까 착시가 벌어진 거예요. 상당히 착한 임대인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5%도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잖아요. 만약 이 건물 임대료다 우리한테 노동희망 발전소 우리가 죽게 생겼다 지금. 그래서 올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근데 건물주가 우리를 50만 원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임대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서 50%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여기를 우리 50만 원 깎아주면 연말에 25만 원 원래 법인소득세 100만 원 나오는 것 중에 25만 원은 돌려주는 거죠. 근데 두 달치를 깎아줬다. 그럼 5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내던 세금에.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주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한 번만 조금 깎아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세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지원 없을 때는 보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엄청나게 꼭 문자가 와요. 건물주 사회에서. 건물주들이. 안진걸 씨는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건물 우리 돈으로 산 지 아냐. 다 대출 끼고 샀다. 은행은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깎아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정부와 국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고통분담을 완전히 제도화해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자 우리 2차 최근에 2.5단계 올라가고 수도권 처음으로 통금 우리가 어렸을 때 군사독재 정권이 시작했던 통금 비슷한 조치가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9시에 문을 닫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고 12개 업종은 아예 문을 못 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12개 업종이 2주간 문을 닫았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3주간 닫았어요. 자,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임대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요? 아니 원래대로는 안 내야죠.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법이나 민법의 임대차에도 그 건물을 상업적 목적이나 이렇게 어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건물주한테. 근데 국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면 임대차의 그 전제가 깨지잖아요. 그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법의 취지로도 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영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임대료만 낸다. 이것도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회에 어떤 법을 제출해놨냐면,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강제로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거기에 준해서 임대료도, 장사를 못하면 임대료도 동결되는 게 맞는 거죠. 장사를 3분의 1 시간만 했다, 24시간 중에. 그럼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기준 임대료에서. 이렇게 법을 내놨어요.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은행한테 빚을, 채권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법안을 내고 있어요. 은행의 대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도 중단되는 거로. 자, 세입자가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문을 닫아갖고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자인 은행도 대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사회 시스템을요. 그래야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인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럼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 내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되려면 이자를 깎아주는 착한 은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리 사회 취약함이 많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근데 오히려 이 길을 계기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발생했잖아요, 1, 2차 유행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았어. 그러면 이거 안 됐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야, 환기도 안 되는 데서 저렇게 더덕더덕 붙여놨구나. 하루에 코를 100통을 넘게 받는다는데 저 사람들 평소에도 죽겠다. 그래서 콜센터 작업한 게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렇게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미 옛날부터 우리가 제시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콜센터 같은 거 보면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서로 간에. 옆에 소리가 안 들리게. 손님 소리도 듣기 힘든데 옆에 있는 소리까지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런 게 점점 우리 사회가 코로나 계기로 나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강, 2강에서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강의였잖아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예산이나 지자체 상황, 경제 규모로 얼마든지 코로나19에서 국민의 삶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단 우리 국민들도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자,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최고이자율,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나 사인 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24%에서 20%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고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날강도 같은 놈들이죠. 돈 좀 빌려준 다음에 24%까지 이자를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240만 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1년에. 완전 불로소득이죠. 다른 나라는 다 1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대로 인하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20%까지라도 인하가 된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결국 국가가 이자율을 그 이상 못 받게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대부업체나, 사실 이제 제1금융권은 그렇게 받지 않는데 제2금융권의 캐피탈이나 카드로는 연체지까지 20-40%까지 꼬박해서 받거든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다음에. 이건 앞으로 20%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새롭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1,000만 원 빌려주고 240만 원 내던 거에서 4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가. 40만 원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4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국가가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분석을 해서 힘들어갖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에도 시달린다. 그럼 이자를 그렇게 폭리를 못 취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은행권이 얼마나 괘씸하냐면요, 17개 시중은행이 1년에 이자 수익으로만 40조를 법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 영업이익의 90%는 이자 수입입니다. 그렇게 40조까지 이자를 거둬들여서 어떻게? 1.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금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예요. 물가 인상률도 안 돼요. 이자를 하나도 안 줘요. 근데 돈을 빌리면
심지어 주택담보를 제공해도 5%까지 받아가요. 예대 마진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 마진 국민들로부터 사실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해준 거니까 그 돈으로 장사를 또다시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해가지고 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시중 4대 은행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깜짝 놀라실걸요. 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1조가 아니고요. 매출이 1조가 되는 유니콘이라고 그러고 영업이익이 1조인 건 1조 클럽이라고 그러는데요. 35개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1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자주 먹고 보는 남양유업도 매출이 1.5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날마다 우유를 먹고 불가리스를 먹고 뭘 먹고 커피를 먹고 프렌치 카페를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매출이 1.5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3조라는 건 얼마나 큰 통신 3사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3사 영업이익이 합쳐서 3.5조 4조입니다. 딱 세 개 회사가 독점해가지고 SK텔레콤만 해도 1.5조 2조 나머지들이 또 KT하고 플러스도 1조 가까이 벌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통신비 집집마다 평균적으로 15만 원 3, 4인 가구는 3, 40만 원 이렇게 내는 걸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렇게 힘들 때 정부가 나서서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자를 내려달라. 이자 제한법뿐만 최고 이자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자. 지금 우리 중에도 아마 대출이 있어서 이자를 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내고 있어요. 그것만 줄어들어도 숨통이 튑니다. 통신비, 요 핸드폰, 요게 지금 진짜 집집마다 3, 4인 가구는 3, 40만 원까지 나온다니까요. 저소득층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300만 명이 그걸 모르거나 신청이 까다로워가지고 이용하지 못한 거로 나왔습니다. 요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한테 제가 촉구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통신 3사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감면 자동으로 되게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으로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1,000원이 자동 감면 되거든요. 근데 신청하게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절반이 신청 안 해놨어요. 아버님 혹시 실례가 아니다면 65세 아직 어머님은 11,000원 감면제도 알고 계셨어요? 내일 당장 114 주민센터랑 114 연락하시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1,000원이 의무 감면입니다. 제가 투쟁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 기초연금 받는 분이 500만 명쯤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중 250만 명이 몰랐고 신청을 안. 그러니까 저희는 통신 3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신청하지 잘 홍보도 안 해요. 뭐 신청 받지 말고 그냥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감면해라는 겁니다. 11,000원씩. 근데 뭐 전화기 안 쓰는 분한테는 감면할 수가 없죠. 그냥 어르신들 전화기 없는 분들. 근데 이동통신 가입자들 안에서 그래서 250만 어르신들은 11,000원씩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부부 기준으로 22,000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갑 열어보시면 무슨 쿠폰들 다 들어있잖아요. 뭐 이발하면 그 저희 미용실 가면 10번 하면 공짜도 있고 커피도 뭐 스탬프 찍어서 그 따지고 보면 몇백 원 몇십 원도 다 쿠폰 받잖아요. 동네 슈퍼 포인트. 그 포인트 적립 안 해주면 화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동네에 그 치킨 있었거든요. 본수 치킨. 저 전자레인지로 치킨 해주는 거 맛있는 10번 찍으면 한 마리 공짜였어요. 하고 8마리까지 먹어가지고 이제 2마리가 남았어요. 이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앞으로 2마리만 더 먹으면 한 마리가 공짜구나. 근데 어느 날 본수 치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자기는 폐업해 버렸대요. 그래서 다행인데 그 가게에 누가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갔더니 본수 치킨 들어왔어요.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채권을 승계를 안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본수 치킨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다 해서 2마리 더 먹으면 한 마리 주시는 거로 해가지고 결국 승계를. 아니 우리 서민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스탬프 하나가 한 1,500원 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에 15,000원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000원이고 심지어는 그 슈퍼에서 포인트 찍힌 거 보면 20원, 30원 찍혔잖아요. 현금 찍으면 1%, 카드는 0.1%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도 그거 일일이 다 찍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어르신들이 11,000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몰라고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통신 3사가 자동 감면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주는 거죠. 우리 인천에서 안 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로 해서 20% 요금 할인해 줍니다. 아직 인천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연동되어 있는데 빨리 인천 노동시민단체들이 인천시장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하자고. 서울은 버스 자체를 다 하고 있고 경기도는 버스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적으로 6시 반 전에 다 버스나 지하철 타면 20% 요금 할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제도냐면요. 두 가지인데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 다 노동자 서민들입니다. 그 우리 노회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6411번 버스는 아니야. 다 청소 아주머니들, 식당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이었잖아요. 강남으로. 이름도 없이 그냥 아저씨 아줌마로 불리는 분들. 다 아침 밥 해주러 가고 청소하러 가고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타면 20% 요금 할인돼요. 서울에서는. 네, 아직 인천은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하철 아침에 타면 버스 진짜 아직도 출근길에 완전히 만원 버스의 지옥철이잖아요. 이걸 20% 할인해 주잖아요. 분산 효과가 생겨요. 근데 6시 반은 너무 일러가지고 분산 효과가 미미한 거로 지금 확인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7시까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6시 반은 조조 할인이 아니라 조조조 할인이다. 너무너무 이른 아침이다. 조조 할인답게. 옛날 영화관도 보면 조조 할인 10시 충분하게 10시 해주잖아요. 대중교통도 7시까지 타면. 그러면 원래 7시 10분에 버스나 지하철 타던 사람들이요 좀 서둘러서 나와서 6시 50분에 탑니다. 55분에 20% 할인되니까. 그러면 7시에서 8시가 피크타임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밀집도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깊숙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서민들이 20% 요금 할인되니까 좋잖아요. 2,000원이면 40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그럼 30일 탔다가 12,000원이에요. 작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관없어도 요구해야 될 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더더욱 요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시 이야기를 아까 이제 이거 이제 아까 그 국가장학금 그쪽으로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대표님. 그게 지금 대학생들이 저런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니까요. 옛날 선배님들은 상상도 못할 최대 520만 원까지.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보시 진짜 520만 원 받잖아요. 자, 이것마저도 근데 만약에 등록금 1,000만 원인데 520만 원이 나오면 480만 원이 부담이죠. 나머지 교육비까지 하면 2,000만 원이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권이니까 경기도 안산시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은 금액에서 또 반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안산이 반값 내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여주가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용인에도 갔다 용인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150만에서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등록금 1,000만 원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어떤 분이 520만 원 국가장을 받았잖아요. 저소득 3분이어 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4분위는 390만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소득분에 따라서. 480만 원 등록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소득 직장에서는. 근데 안산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교육은 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좋은 교육 받아서 또 부자가 되고 지배계급이 되는 황당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최근에 검사나 판사나 의사들 진짜 싸가지 없잖아요. 싸가지 없다는 말은 드라마에도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 나오더라고요. 개 싸가지 드라마 대본에 이렇게까지 나온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른바 강남 이런 데에서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갖고 인성교육도 없고 사회적 연대감도 없이 엄청 사교육 쓰고 학비 엄청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의사나 검사나 판사 됐으니까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군림하고 그만큼 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인성 없는 기계적 엘리트 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러니까 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다 대학까지, 저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라도 실현을 하고 지자체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천 출생률 1.7명까지 올라갔다 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냐라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에 23조를 썼고요. 자원외교 혈세 탕진에 40조를 넘게 썼습니다. 우리 국민한테 줘야 될 돈을 엉뚱한 데 썼잖아요. 이제는 그 돈을 국민한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1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 저도 저소득층들한테만 좀 주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하고 투쟁을 했죠.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라고. 근데 전격적으로 그렇게 결정 났잖아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100만 원씩. 저희도 3명인데 80만 원 받았는데 돈 자체도 도움이 됐지만 굉장히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또 우리 국민에 주는 용기와 힘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나름대로 설득력 놓을 때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계속 선별 작업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기사 올라왔잖아요. 아직도 못 받았는데 무슨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냐. 예.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중에 200만 원은 영업금지 업종이잖아요. 거기는 영업금지 업종은 다 파기돼서 돈이 바로 들어갔어요. 추석 전후에서. 그 다음에 영업 제한은 9시에 끝난 데도 있잖아요. 9시에 문 닫은 데도 대부분 파기돼가지고 돈 줬어요. 근데 나머지 자영업자 100만 원은 뭐냐면 소득이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소득이 1원이라도 감소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황당한 게 아예 일을 못한 사람 있잖아요. 올해. 그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 일을 하다가 소득이 줄어든 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 두 개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은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쨌든 영업 금지로 100만 원만 받던 제1차 재난 때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은 것은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더 어려운 사람에 더 준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결국 선별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탈락자가 생기고 언성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한테 다 주고 더 어려운 사람은 지자체에서 선별해서 조금 더 주자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550조가 넘고 중앙정부 서울시만 40조가 넘고 충분히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 좀 많이 쓰고 좀 나아지면 그때는 돈 좀 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국가 부채만 40%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도 보수 언론이나 수구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가 부채 급증했다 해갖고 우리나라 빚이 막 GDP 대비 100% 넘어간지 아는 국민들도 많아요. 아직 43%밖에 안 됩니다. OECD에서 제일 건전해요. 가계부채가 지금 100%가 돼서 문제예요. 최근에는 또 그놈의 종부세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잖아요. 딱 1.74만 명이 내는데 5,200만 국민에서 그래 따지면 1.4%고 근데 74만 명 중에서 법인이 한 10몇만 개가 돼요. 실제 국민은 60만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딱 1% 정도 내는 거거든요. 종부세. 근데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진짜 언론이 너무 나쁜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이 나왔고 죽게 생겼다고 기사를 썼어요. 종부세 2천만 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가구 1주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최소 5채에서 10채는 갖고 있는 천하의 사기꾼의 투기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2천만 원이 냈다고 세금 폭탄 기사를 쓸 게 아니라 내 이놈 너는 왜 이렇게 그동안 투기를 했냐고
신상을 털어서 혼내줘야 될 사람인 거거든요. 신상 털기 우리 반대하지만, 근데 마치 1가구 1주택이 2천만 원 세금이 나온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언론 계속 봐보세요. 종부세도 난리가 났다는 것처럼 써요. 1%인데 1%.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참고로 모든 세금이 지방으로 갑니다. 중앙정부는 하나도 안 쓰고 지방 분권과 지방 정부의 재정에게 도움 것 때문에 전국의 지방 정부나 지방 시민단체 들고 일어나서 종부세를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역으로 돈이 더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도 종부세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인천형 복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천의 더 가난한 분들에게 지급하던 급여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주고 이런 문화로 해서 뭐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국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또는 아예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 때 보니까 14.3조 뚝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거 봤잖아요. 그동안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얼마든지 어려울 때는 그런 조치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금 위기를 극복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세금 조금씩 더 내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세금 국가가 너무 힘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중들이 국가가 막 망하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싼도 아니거든요. IMF 때도 금모기로 다 동참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국가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또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실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초유의 사태로 올해가 제일 힘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세상에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다니고 9시에 식당에 가가지고 저도 어저께 꼭 가야 될 저기 미팅은 8시 50분 되니까 다 집 밖을 나와서 술이 한 잔 꼭 더 먹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먹어도 편의점도 금지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군사독재정권실의 통금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고통 분담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술이야 참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금 한 달에 몇십만 개씩 줄어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고용보험이 항상 흑자였거든요. 공보험이.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고용보험 실업자가 늘어나가지고 특히 올해는 지금 3조가 적자예요. 내년도 3조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열심히 내잖아요. 지금 실업급여가 한 달에 1조씩 넘게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 실업자가 엄청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근데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된 사람들한테 실업급여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1조가 넘어간 게 충격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용보험제도 잘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 만약에 IMF 때다 지금이, 그럼 벌써 자살하고 노숙하는 사람. IMF 때는 결국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자살하고 노숙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야만은 아니잖아요. 고용보험료가 매달 1조 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근데 이제 고용보험에 포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19 제일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택배기사님들도 하나도 거의 가입이 안 됐거든요. 산재보험도 가입 안 됐잖아요.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게 되면 더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숨통이 트는 거죠. 일을 다니다가 일자리 잃었다. 내년에 또 무슨 팬데믹이 또 있었다. 지금 이게 포스트 코로나는 안 된대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끼고 살아야 된대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가가지고 일하다가 잘리면 고용보험 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하는 이런 문화로 가야 됩니다. 역시 국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 그건 강조하잖아요. 기대보다는 못 미치고 더뎌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누구도요.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냐에 따라서 국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IMF 때하고 지금하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비교는 진짜 IMF 때하고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자살과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서울역에 제가 배식 봉사로 갔었거든요. IMF 때. 너무 그 광경을 보려고. 서울역하고 용산역 사이에 있는 공원마다요. 사람들이
정말 몇천 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다 노숙하고. 지금도 생생히 그 광경이. 멀쩡한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집이 아예 망해버렸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됐는데 집에 들어가 민망하니까 양복 입고 막 벤치에서 자고 있고요. 공원 잔디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고,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 배식 줄에 노숙자가 쓰잖아요. 요즘에 노숙인들이 쓰잖아요. 멀쩡한 사람 줄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실업급여도 당시에는 실업급여라는 거 거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용보험 우리 한 달에 1조 원씩 탄다 그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로 가자는 거죠.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 국가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또 국민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다르겠지만 충분히 대한민국 정도의 저력과 역량이면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에 1년 예산, 중앙정부 예산만 550조, 지방정부하고 공기업까지 합치면 10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고 GDP 대비 국가부채도 OECD에서 가장 건전한 40%밖에 안 되는 국민에게 돈을 확 써서 국민들도 숨통을 틔고 그 돈을 분명히 쓰게 되잖아요. 우리 1차 재난지원금 다 썼잖아요. 8월 31일까지 왜 써야, 제가 지금 이제 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재밌는데 8월 31일까지 쓰라고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댓글에 왜 8월 30일까지 써야 되냐, 그 안에 못 쓰면 어떡하냐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한 달 안에 다 쓴 거 아시죠? 그 불만 없어져. 5월 달에 전부 그 다음에 댓글이 2주 3주 지나니까 이미 다 썼어요. 한 번 더 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숨통이 진짜 트였던 거예요. 소득 재분 효과도 있었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노동희망 발전소 분들이랑 또 4층에 계신 좋은 분들이랑 또 뜻 있는 정치인들 최대한 모아가지고 3차 재난지원금을 2차처럼 지급하려고 하던데 이건 아니다. 제동을 제가 걸어서 1차 때도 받고 2차 때도 해봤으니까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3차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여론을 형성하자. 이게 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얼마든지 국가 지방정부와 책임질 수 있다. 대신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참여하고 견제하는 그런 강력한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봅니다. 예, 오늘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대표님 좀 길게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 오늘 꼭 주제 관련 없더라도 평상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몇 분 있나요? 실제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5명이 오유 5분이나 고맙습니다. 3명 3명. 예. 나중에 이제 이거 올라가면 제가 여기서 강의한 거 저도 널리 퍼뜨려 가지고 채팅에 예.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유익한 내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태양님, 실시간 채팅 태양님 고맙습니다. 제가 막 퍼뜨려 가지고 그 단체 그 구독하기 좋아요가 엄청 늘어났어요. 저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퍼뜨려, 이거 한번 보세요. 구독하기 좋아해 주세요. 그 유튜브 하시는 건 없어요? 저는 없는데 저번에 한 달 전에 인천에 17반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노동자 교육센터. 거기 구독하기 좋아요 저 때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서 강의한 거 올려놓으셔가지고 오늘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예. 이런 일련에 가지고 아까 이제 이낙연 지금 현 총리가 아니셔서 대표가 예. 지난번처럼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그 민주당 인사들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오다가다가 이제 뭐 택배 뭐 대책 촉구하고 호소할 때 오시면. 생각보다 이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서민들의 양을 챙기기보다는 기업이나 이 재벌들의 이게 우클릭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 정체성 자체가 선명하지가 못하고요. 그다음에 살아온 삶도 보면 예를 들면 이재명, 뭐 우리가 뭐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비판도 하지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년 시절에 노동자였다가 또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시민운동하고 성남시장에서 지역복지 신도롬을 만들고 경기도 간 사람하고 굉장히 그런 경험 없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기자하고 바로 또 정치에서도 꽃길을 걸었거든요. 확실히 문제의식이 좀 빈약합니다. 근데 택배 노동자들 뭐 미팅 같은 데 와서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는 잘 들어주고 택배 과로사 대책 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는 국민의힘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국민들이 가야 될 큰 물줄기에 대해서는 철학과 판단, 그 결단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도 못 받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전체 국민 중에 다수가 못 받아서 그분들 도움을 하나 못 받아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돈이 좀 들더라도 전 국민이 합시다.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세고 본인의 인기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결단력이 없더라고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월달, 4월달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줄 것이냐. 이해찬 대표가 정리를 했거든요. 전 국민에 주는 게 맞다니까. 이해찬 대표는 딱 보시면 역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불호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약간 그런 감각이나 결단력은 조금 더 뛰어난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뭐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지사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상공인 단체도 성명을 냈거든요. 내수 활성화되려면 또 자영업 살리게 되려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합세해서 그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처음에 50%만 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기재부 중심으로. 그 70%로 올라갔다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여론으로 뒤엎은 겁니다. 100% 다 주는 거로. 저는 3차는 이번에 연말 연시 솔직히 우리 국민들 1년 내내 너무 힘들었잖아요. 좀 다 같이 코로나 극복을 결의하는 의미로라도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려우신 것도 사실이고요. 또 선별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는 또 선의 탈락자가 반드시 발생하고요. 소득 역진 현상도 발생합니다. 몇만 원 차이 때문에 나는 탈락했는데 얘는 됐는데 얘는 100만 원 받고 난 한 푼도 못 받고 이 사람이 200만 원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약간 더 잘 살았던 애가 200만 원 받고 내가 오히려 못 받는 이런 역차별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적 복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르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모든 어른들은 다 주면 좋겠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어쨌든 없는 돈의 하위소득 70%를 선별해서라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고 내년도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물론 논쟁 중이에요. 기초연금도 모두에게 주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논쟁 중인데 100번 양보해서 노인연금이나 아까 그 대학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저소득층 510만 원 주고 고소득층을 보면 이제 6분위, 7분위 소득 올라가면 그게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사실 논쟁 중이긴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없는 돈에 그래도 저소득 대학생이 더 받는 게 더 낫잖아요. 일단은 없는 돈에 처음부터 아예 무상교육으로 도입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재난지원금 다른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이 힘들었고 모든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선별하는 너무 시간 걸리고 어떤 식으로든 탈락자하고 역차별이 발생하고 온성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좀 저희 국민들이 힘을 모으자. 막판에 뭐 최근에 무슨 검찰 개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건 정책 이슈는 정책 이슈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힘 모아야 되는 게 3차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주자는 거 하나 올해 안에 택배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도는 그래도 처리하자. 이 세 가지 이슈로는 좀 요건 거의 뭐 합리적인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동의하는 이슈들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막판에 조금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뭐 대중운동이면 대중운동, 캠페인이면 캠페인 이렇게 가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좀 이나이 대표한테는 뭐 제가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시간도 없고 그런 자리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본인도 좀 깊은 성찰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원래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연령 없이 다 주려고 했다가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중간에 34세에서 몇 세까지 64세까지인가를 빼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주기로 가닥이 잡힌 이상 그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보편적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1인당 2만 원이니까 뭐 대표님이 이제 우리 4인 가구나 3인 가구가 대부분일 텐데 합치면 6만 원에서 8만 원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쉬웠어요 저는요. 그거라도 됐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번엔 선별 지원이어가지고 자영업자들 한 300만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서 한 100만, 저소득 지급에서 실제 이번 선별 지급 다 받은 사람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그래도 아쉽지만 1차 재난금 비교도 안 되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았냐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 가장 경제력 왕성한 그 연령층이 빠지고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선별지원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그 논쟁이 생긴 겁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다만 2차 때는 저희들 또 마지막에 용인한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때는 4인 가구 100만 원이었는데 2차 때는 최대 어려운 가구 200만 원까지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또 비교해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해보잖아요, 우리가요. 2차 지금 아직도 선별 작업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탈락자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경기 부양 효과 하나도 없고 자영업자들 받아서 건물주한테 임대료 주는 거로 끝나버리고 손님들 오지도 않고. 왜냐면 우리 국민들 받은 게 없으니까 추가로 내수 활성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차는 전 국민으로 가닥을 잡고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은 지방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예. 예.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회는 그 정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선별과 관련해서 얘기를 논쟁을 할 때 대부분 그 의미는 맞지만 실제로는 비용이나 기간 때문에 예. 현실에서 그 어렵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사회만큼 뭐랄까 이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번호 예. 다 핸드폰 그다음에 그 금융도 상당히 전자화되어 예. 있고 카드 그 사용률도 예. 상당히 다른 서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어서 소득 그 노출률도 굉장히 높은 조건인데 그게 계속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예. 아니 실제로 굉장히 진일보져서요. 이번에 중소상공인들은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 영업 중단한 아예 문 닫은 데 12개 업종 200만 원, 9시에 문 닫게 하는데 150만 원, 그다음에 소득 감소한 분들 100만 원은 굉장히 빨리 지급이 된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일보해졌고 그걸로 매출이나 소득이 지금 굉장히 잘 잡히는 나라가 됐는데 다만 이제 선별은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른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도 이제 늦어진 주로 이유는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 이분들은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버린 분들도 있고 소득 증빙을 주로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 우리 예를 들면 큰 식당 가면 발레 대주시는 분들 있죠. 우리 신용카드 내는 경우 없잖아요. 그분들은 현금으로만 받잖아요. 소득 감소가 증빙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도 발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줄어든 만큼.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급이 안 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서 이제 아직 많이 갖춰졌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일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등록과 소득이 감소했는지 늘어났는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요즘에 엄청 늘어난 택배기사님들이 이제 5만 명에서 10만 명인데 라이더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뭐 많게는 20만 명까지도 추대되거든요. 동네 배달하시면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 라이더들 중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면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대보험 같은 것도 처리가 잘 안 되거나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감소도 본인들도 입증하기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이분들이 소득이 많이 생겨도 또 세금도 안 내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 라이더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실업자로 잡혀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200에 300만 원, 300은 많이 버는 분은 3, 400 받는데 막 목숨 걸고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과제인 것 같아요. 씨 예.
예. 예, 그러게. 자, 1시간만 하려 했는데 잘 들어주시다 보니까 길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 제 꿈은 전국의 모든 이런 뜻 있는 시민들이나 노동, 시민, 민생, 뭐 소비자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전국적 이슈 있을 때 있잖아요. 통신비 좀 감면 좀 해라. 통신 3사 은행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떼돈 버는 집단들 많거든요. 제발 고통분담 해라는 겁니다. 좀 이자 낮춰주고 통신 낮춰주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숨통 트입니까? 이런 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힘을 좀 키워야 된다. 정치 성향이나 평소에 활동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환경단체 있고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분야도 다른데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시민사회 단체들도 전국적 힘에 굉장히 힘과 지혜를 모으는 네트워킹을 지금 저는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 말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